안녕하세요. 부앤일랭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입니다. 지은이, 판덩, 시안교통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했으며 베이징 사범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2004년부터 베이징 교통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2013년 베이징 교통대학을 사직한 뒤 자신의 이름을 따서 판덩 독서회를 창립했다. 판덩 독서회는 지식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오디오북, 동영상, 이미지 등을 활용해 책을 설명해 준다. 2018년 판덩 독서회는 브랜드 전략을 완성해 정식으로 판덩 독서로 명칭을 바꾸었고 지금까지 4천만 명이 넘는 회원에게 영향을 주었다. 머릿말,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기억되는 유년 시절의 편린들이 있다. 춘추시대의 사상가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유교경전, 논어는 그 기억의 조각 중 하나이다. 이 책은 논어를 해석한 세 권의 책 중 첫 번째 도서다. 1995년 대학교 3학년이었을 때 나는 논어를 만났다. 학예 방학 캠프에 참석한 홍콩의 한 대학교 학생 대표가 나에게 물었다. 논어 읽어봤어? 중학교 때 읽어봤지만 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친구의 난화 이진이 쓴 논어 강의는 이해하기 쉬울 거야. 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그의 말대로 정말 논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개학을 하자 나는 학교 도서관으로 달려가 나나이진 선생의 논어 강의를 읽기 시작했다. 나나이진 선생은 한자 문화권을 대표하는 석학이다. 그의 화법은 이해하기 쉬웠다. 나는 책의 첫 부분을 읽자마자 머릿속이 명징해짐을 느꼈다. 원래 논어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였던 거야? 대화체로 편집돼서 편하게 읽히기도 했고 생동감이 느껴졌다. 나나이진 선생의 논어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소탈함과 친밀함에 있다. 많은 사람이 선생의 강의를 통해서 논어에 입문했다. 그만큼 선생의 강의는 대중적인 영향력이 지대하다. 논어는 그렇게 서서히 나의 삶 속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학사학위를 받은 나는 공영방송국에 입사했다. 당시 나는 혼신을 다해 프로그램을 제작했지만 나의 작품이 언제 방영될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나는 한 달에 일을 하는 시간이 기껏해야 2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간은 남아 돌았고 수입도 낮았다. 생계에 대한 불안은 나를 깊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 그리고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독버섯처럼 마음 깊숙이 퍼져나갔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랬던가? 야구장에 갔던 날 푸른 하늘로 솟구치는 홈런볼을 보면서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릿속에 논어가 떠올랐다.
남아도는 시간에 잡생각에 빠져 있으니 차라리 독서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논어를 해설한 책들을 1년 동안 파고들었다. 그렇게 나는 논어라는 깊은 심연에 빠져들게 되었다. 공자의 논어는 마음속을 파고든다. 그 감동은 나이 불문이다.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 공자는 논어를 통해 해답을 제시한다. 공영방송국에서 내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나를 지켜준 공자의 말은 바로 이것이다. 군자는 돌을 도모하지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 군자는 돌을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해야 한다. 공자는 먼 곳에 있지 않았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근심을 공자도 겪었다니. 나의 문제들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이 겪어온 고통이었던 것이다. 나의 고통은 고작 집세와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공자가 살았던 춘추 전국시대에는 생사가 걸린 일들이 많았다. 공자는 명성이 없는 상황이나 굶주림의 고통을 걱정하지 않았다. 공자의 이러한 가르침을 담은 논어에 대한 깨달음이 황홀하게 느껴졌다. 내 몸 안에 흐르는 피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조상의 사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도 조상의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다. 논어를 읽고 나는 근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어졌다. 심지어 방송국에 사표를 제출했을 때도 초조함이나 불안함에 휩싸이지 않았다. 내 마음이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자의 말 덕분이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하며 공공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한다. 제1편 학이 배움에 대한 마인드셋이 천하를 다스린다. 공자가 말하길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논어의 제1편 제목은 학이다. 공자의 후세들은 논어를 총 20편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첫 문장에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아 20개의 소제목을 달았다. 첫 문장은 누구나 학창시절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익숙한 문장이다. 공자가 말한 문장에서 아니한가 라고 번역된 부력의 의미는 무엇일까? 공자는 간단히 설파하면 될 말을 왜 독자들에게 물어보듯 말했을까? 우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배우고 제때 익히는 일이 즐거운가? 대답은 아니다. 배우는 것, 즉 공부가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닐 것이다. 공자도 대부분의 사람이 배우고 제때 익히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이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역설적으로 독자들에게 되물으며 배움의 세계로 반갑게 초대하는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지식 서비스 프로그램인 판당 독서에서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을 매일 듣는데도 어째서 제 삶은 더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하다.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기 때문이다. 배운다는 건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고, 익힌다는 건 배운 지식을 꾸준히 응용하고 시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배움에 있어 초조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공자는 말한다.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단숨에 목표를 이루려 하지 말고 배우고 제때 익히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은 캐럴 드웩 저자의 마인드셋에서도 언급한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평생 배우며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실수와 좌절도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배움의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즐거움이다. 공자가 말하는 즐거움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웃는 냉소나 남을 얕잡아 보는 자극적인 블랙 유머식의 즐거움도 아니다. 공자의 즐거움의 핵심은 구하지 않음에 있다. 즐거움은 외부를 향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힘을 쓰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거나 싸우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공자의 말에서 즐겁다는 것은 자연스레 생긴 즐거움을 말한다. 그리고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구절에서 사람들은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올 때 주로 두 가지 이유로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는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것, 다른 하나는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자신에게 생긴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일단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왔다는 것은 나와 마음이 맞아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마음이 맞으니 그 친구는 나의 개인적인 상황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불편해할 일들도 알아서 피할 것이다. 또 만약 불편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솔직히 말해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을 만나거나 방법은 알지만 할 수 없을 때는 배워서 제때 익히고라는 구절을 떠올리자. 외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에 담긴 뜻을 생각하자. 마지막으로 일을 완벽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라는 학이의 문장을 마음속으로 암송해보자.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장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삶에서 가장 어렵고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담담한 마음으로 문제를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모습이 바로 군자의 모습이다. 경사이신, 번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청소의 힘. 경사이신에서 경은 성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한자이며 경외심을 말한다. 성리학에서 경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일을 할 때 경외심이 부족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주나라 유왕이 장난으로 봉화를 피워 제후들을 농락해 나라를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왕이 기껏 봉화 장난을 친 일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주나라가 망한 진짜 이유는 유왕이 국가의 대사를 놀이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천자인 만큼 모든 사람을 농락해도 된다고 쉽게 생각했다. 그래서 제후들을 놀리기 위해 봉화를 피워 거짓 구조 신호를 보냈고, 이는 쓸데없는 병력 낭비를 초래하고 말았다.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다른 일보다 더 많은 경외심이 필요하다. 최대한 엄숙하고 진지하게 나란 일을 처리해야 한다. 국정을 살피는 관리들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를 더 깊이 느껴야 한다.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경외심을 갖지 않고 있다. 때로는 자신의 업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 대기업의 창업주인 가기야마 히데사부로가 쓴 머리 청소, 마음 청소라는 책이 있다. 그의 화장실 청소하기 운동은 경영인들과 자영업자 등 동참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는 고민이 있거나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지럽고 지저분한 주변 환경부터 정리하라고 권한다. 청소를 하다 보면 복잡했던 자신의 마음도 정리된다며 청소에 무한한 힘을 역설했다. 그는 아주 작은 일에도 경외심을 가지고 대했다. 대기업 창업주가 화장실 청소 하나에도 정성을 쏟는다는 사실은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이자 원칙은 경사이신,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 있게 일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믿음은 신하와 백성 사이에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것을 말한다. 우리 모두 함께 마음속으로 읊어보자. 세상 만사 모든 일에 경외심을 갖자.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재물을 절약하자. 그리고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갖자. 제2편 위정. 북극성처럼 빛나는 리더가 되기 위한 24가지 이야기. 공자가 말하길 덕으로 정치한다는 건 북극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뭇별들이 둘러싸는 것과 같다. 공자는 덕으로 정치한다는 말을 한다. 이는 규칙으로 다스려야 할 뿐 아니라 덕행으로도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다. 공자는 경영자를 북극성에 비유했다. 이것은
리더의 방향성을 강조한 비유다. 지도자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조직의 전체 방향을 계획해 구성원 모두가 우주의 별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정해진 방향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진중하고 굳건히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 (32립) 순차적으로 높여가는 인생의 경지. 공자가 말하길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자립했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해졌고 70살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한 번쯤 다들 들어봤을 법한 문장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에 따라 자신의 삶을 공자와 비교한다. 예를 들면 공자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한다. 나 역시 15살에 공부를 시작했다. 공자는 30살에 자립했다는데 나는 아직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나이는 시대마다 그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이런 단순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공자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는 말은 15살 이전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15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학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럼 여기서 학문이란 어떤 학문을 말하는 것일까? 나는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는 말을 깊은 의미로 생각한다. 공자에게 15살은 삶의 터닝포인트를 맞게 된 시기였을 것이다. 15살 이전에는 노는 것만 좋아하다가 15살에 학문에 매료되었고 학습으로 얻는 즐거움과 만족감이 노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었음에도 학문의 뜻을 두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반면 공자는 30살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예를 묻는 경지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이 공자에게 가르침을 청했고 일을 처리하는 법과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공자가 30살에 자신만의 전문 분야에서 입지를 굳혔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40살에 미혹되지 않았다라는 구절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공자가 40살에 인생을 이해하고 통찰했을 거라 해석한다. 하지만 공자는 이런 말을 했다. 나에게 몇 년의 시간을 빌려주어 50살 때 역을 배울 수 있다면 큰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역은 주역을 말한다. 40살에 인생을 이해했는데 굳이 50살에 주역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 따라서 미혹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인생을 통달했다는 의미보다 물질과 이익에 미혹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40살에 미혹되지 않았다는 것은 외부 사물에 속박되거나 방해받지 않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인생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한다. 50살에 1000명을 알게 되었다라는 구절을 보자. 1000명을 안다는 것을 운명을 알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50살이 되면 그저 흐르는 대로 움직이며 도전을 추구하지 않으며 활기가 없고 무관심한 상태가 된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주인공 검프는 베트남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어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가던 댄 중이를 만나 우정을 쌓아간다.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간 그들은 폭풍우를 만나 온갖 고초를 겪게 되지만 결국 만선을 이루고 귀향하게 된다. 댄 중이는 이 일을 계기로 삶의 의욕을 되찾고 검프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사해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다. 이때 검프는 이렇게 대답한다. 댄 중이님은 신과 화해했어요. 나는 바로 이 화해가 1000명을 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5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분히 하고 내면의 평화를 이룬다면 더는 자신이 싸워 괴로워하거나 하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 40살이 되어 외부 사물에 속박되지 않고 50살이 되어 내면의 공포, 욕망을 이겨낸다면 60살에 더 높은 단계에 이를 수 있다. 60살에 귀가 순해졌다 해서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 앞에서 듣기 힘든 말을 했을지라도 그 중에서 일리가 있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70살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구절을 살펴보자.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하고 싶은 것을 했는데도 사회 규칙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70살이 된 뒤 공자는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와 존경받는 노인이 되었다. 이때 그는 이미 자신은 물론 세상과도 화해한 상태로 어떤 경지도 넘을 필요가 없었다. 인생을 통달한 사람은 법률, 도덕, 윤리, 예법이 자신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경지가 있다. 우리가 굳이 공자의 인생 단계와 비교해 따를 필요는 없다. 그저 인생의 경지를 순차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만 이해하면 그만이다. 공자의 인생 경지를 참고해서 인생 수련의 방향을 이해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며 조금씩 자신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자. 제3편 8.1 마음이 불안할 때 되돌아보는 예법 그리고 음악. 공자가 계시에 대해 말하길 뜰에서 8일무를 추게 하니 이것을 할 수 있다면 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논어 제3편 8일의 첫 문장이 예사롭지 않다. 공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뜰에서 8일무를 추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당시에는 춤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 있었다. 열을 맞추어 춤을 춰야 한다. 선비들은 2열, 경보대는 4열, 제후는 6열, 군왕과 천자만이 8열로 춤을 추었다. 위 문장에 나오는 8일무의 한자 1은 8명이 한 줄로 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8일무는 8명이 8줄로 모두 64명이 춤을 추는 것이다. 뜰에서 64명이 일사불란하게 열을 맞추어 추는 춤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을 것이다. 귀족인 계시는 노나라 왕보다 지위가 낮았지만 나라의 권력을 거머쥔 사만시 중의 한 사람이었던 계시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치르며 군왕과 천자만이 출 수 있는 8일무를 출 수 있었다. 공자는 이 일을 듣고 격분에 찬 목소리로 화를 냈다. 나는 공자의 뜻을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그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뭘까?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지만 양심의 가책 없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도 왜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했을까? 도둑의 심리를 살펴보자.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 것은 무언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한 일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늘 하던 행동이라 했던 것뿐이다. 다시 말해 도둑일지라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어떤 학자는 성선설을 이렇게 설명했다. 선함이란 변화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선함으로 향하는 힘이 있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내면에 선함으로 향하는 힘이 있음에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참을 인에 있다.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일이나 고통을 보고도 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서 성선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묘사된다.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결심한다. 무엇을 결심하는 것일까? 바로 마음이 선함으로 향하려는 것을 참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것을 참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을 억누른다. 이렇게 선한 본성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 체면, 지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쟁취해야 할 것을 위해서 본성을 참을 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공자의 말을 살펴보자. 이것을 할 수 있다면 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말도 같은 의미다. 작은 선행이라 해서 무시하고 외면하거나 작은 악행이라 해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은 더 큰 악행의 씨앗이 된다. 아주 작은 악행이라도 지속하다 보면 선한 본성을 억누르는 힘이 갈수록 커지게 된다. 처음에는 작은 악행을 했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악행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이것을 할 수 있다면 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자기 내면의 선한 본성을 참는 사람은 더 큰 악행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내면의 선한 본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자의 조언인 셈이다. 맺는 말, 논어에서 답을 얻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럴 때 공자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마음가짐은 공자의 가르침에서 시작된다.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공자의 말씀이다. 대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공자는 항상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인생의 항로를 결정해주는 선장이었다. 논어 읽기는 자신을 성찰하고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논어의 해설은 대부분 지나치게 통속적이거나 몸이 건조하다. 심지어 공자의 뜻에 어긋나거나 가장 진귀한 고갱이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 검증되지 않는 잘못된 해설이 하이퍼링크로 연결돼 공유되고 증식하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논어의 모든 문장에 담긴 본래의 정수를 복원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는 많은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 논어의 간단한 문장 속에서 심오한 여러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해석의 방향도 다양하다. 학자들은 각자의 해석에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합당한 근거들을 마련한다. 학자가 아닌 나는 이러한 학술적 논쟁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 게다가 논어에 대한 학술적 기준을 세울 정도로 학문적인 방법론을 갖추지 못했다. 나는 그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논어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논어가 지금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려 노력했다. 나의 논어 읽기가 현대인의 삶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창업자, 자녀 교육 걱정에 여념이 없는 부모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대학 졸업생들을 비롯한 현대인 누구에게나 논어는 길라잡이가 된다. 이것이 내가 논어를 대하는 초심이자 원칙이며 목적이자 가치이다. 오늘은 이렇게 현대인의 생활, 직장, 학습, 창업, 인간관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 책을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